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별표 3개 표시해놓고 오늘 올해 2018년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단독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시간에 과점주주까지 아마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04쪽 상속에 따른 취득 갑시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상속받았다고 별로도 안 좋아하시네. 참네. 자, 그래서 여러분 본문 보시면 상속 그리고 가르고 닫고 있죠, 여러분? 가르고 닫고는 여러분 일단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체킹할 테니까 중요하지 않은 가르고 닫고는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상속을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게 결론이야. 상속을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밑줄 요거죠. 상속인 각자. 상속인 각자 밑줄가 다시 밑줄 상속받는 취득 물건을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러니까 상속인 각자가 자기가 상속받은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는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취득 물건 옆에 가를 닫고 요거는 보셔야 돼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여기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적으세요. 공동상속. 물건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사람이 2명 이상 받은 경우를 공동상속이라고. 항상 공동소유가 나면 여러분 뭘 떠올려야 되냐? 지분. 여러분 민법에서 공동소유 배우셨죠? 그래서 공동소유는 소유권 형태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 배우셨고 이때 공유, 합유, 총유가 뭔지 의, 요건, 효력 다 아실 거라 믿고요. 어쨌거나 공동소유가 나면 뭐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 지분. 자, 요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럼 요거 조금 보충 설명할게요. 그러면 상속을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 물건을 뭐한 거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는 상속이죠. 그러면 상속일 때 당사자는 두 사람이죠. 누구죠, 여러분? 상속일 때 당사자는 누구?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죠. 그래서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피상속인. 그래서 상속인이 돌아가신 건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건지 헷갈린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피 보신 분이 돌아가셨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누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거죠. 근데 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A 재산과 그다음에 B 재산과 그다음에 C 재산 3개를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더 해야 되나? 그만 받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피상속인이 A 재산, B 재산, C 재산 3개를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요 A, B, C라는 재산 총액을 합한 가액에 대해서 일단은 국세 쪽에서 뭐가 부과되느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남겨놓은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그 다음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면 다 상속세가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동품을 상속받았다. 상속세가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시장에다 골동품 시장에다 내다 팔 수 있는 거라면. 또 권리도 과세 대상이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저작권을 갖고 있다. 그럼 저작권은 사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저작권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피상속인의 사망을 해서 남겨놓은 재산 총액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상속세가 됩니다. 요 상속세를 피상속인이 내야 되는데 피상속인의 내구가 기냐인가? 또 생각해 봐야 돼? 네, 이분이 안 내고 간다고. 그러면 상속세 내고 가셔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면 이분이 가 안 가? 안 가겠죠. 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상속세까지 내고 가려면 안 가겠죠. 그래서 이 상속세를 누가 내느냐? 요 재산을 뭐한 사람이 상속받은 사람이 자기 상속받은 비율만큼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요 A 재산을 누가 상속을 받았냐 봤더니 갑이 상속을 받았어요. B 재산을 누가 상속받았냐 봤더니 을이 상속을 받았네요. 그 다음에 C 재산 누가 상속을 받았냐 했더니 갑과 을이 공동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갑은 60%의 지분으로 상속을 받았고 을은 40%의 지분으로 이렇게 두 명이 공동 상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 상속세를 누가 내야 되냐? 갑과 누가? 을이 또 자기가 상속받은 비율만큼만 나눠서 내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하나 있냐? 병이 하나가 있었는데 병은 상속을 받지 못했어.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병은 상속세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야. 그럼 우리 상속세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안 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상속세 내기 싫어서 안 받는 분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연락 주세요. 제가 받고 제가 세금 낼 테니까. 자, 여기까지가 바로 상속세입니다. 그런데 요때 요 A 재산이 부동산이다 봅시다. 다 부동산이다 봅시다. 다 뭐다고 여러분? 부동산을 상속받던 얘기야. 그럼 부동산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상속받아서 취득했다. 그러면 이 갑을은 또 뭘 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취득세를 또 내야 된다는 얘기. 취득세. 그럼 부동산을 상속을 받으면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되는가? 둘 다 내는가? 하나만 내는가? 둘 다 내는가? 둘 다. 그래서 갑은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만큼 뭘 부담하고? 상속세 부담하고 그 상속받은 부동산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니까 또 뭘 내라는 얘기 여러분?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야. 이때 이 취득세는 갑은 뭐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는 얘기야? 자기가 상속받은 A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내면 되고? 갑이 내면 되고 을은 자기가 상속받은 B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세 함께 또 뭘 내면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취득세 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속인 각자가 자기가 받은 뭐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뭐 내라는 얘기야 여러분? 취득세 내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C재에서는 갑과 을이 뭘로 받았죠 여러분? 공동상속을 받았죠. 그러면 이때 요 C 재산의 상속에 대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갑과 을이 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때 갑과 을을 낼 때 취득세 낼 때 전액에 대해서 내는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내는가? 지분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병은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모두 안 내고 상속세도 안 내고 모두 안 내는가? 취득세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병은 상속에 따른 상속세, 취득세 내는 게 아무것도 없죠. 누가 제일 잘했어 여기서? 갑이 잘한가 병이 잘한가? 생각해봐 집에 가서.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누가? 상속인 각자가 자기가 받은 상속받은 물건에 대한 뭐를?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 실무에서 이렇게 갑을 병인데 병은 상속을 안 받았대.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 그래서 이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저는 상담하는 거 싫은데 자꾸 와서 말 시켜. 자, 누구냐? 갑은 누군가 봤더니 피상속인이야 아들이야. 을은 누군가 봤더니 피상속인의 배우자야. 뭘 응이야 자꾸. 남자가 먼저 가야 돼? 여자가 먼저 가야 돼? 남자가 먼저 가야 돼. 이거 순서 좀 지켜주시고요. 가능하면.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일요일에 제가 저녁 먹고 올림픽 공원 가서 저녁 먹고 이제 운동한다고 이제 쭉 하다가 좀 다쳤는데 올림픽 공원에 가면요. 운동하는 분들은 다 여성분들입니다. 거의. 남성분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특히 제가 볼 때는 제일 안 보이는 남자가 40대, 50대, 남자 20대. 남자들은 거의 안 보여. 거의 주부님들입니다. 주부님들은 그냥 계속 하면서 그냥 올림픽 공원에 휩쓸고 다닌다. 뽕뽕뽕뽕뽕 하면서 그냥 여기다가 또 마스크든 또 쓰지, 체행을 쓰지. 나 무서워 죽겠어. 그런 사람들 보면. 왜 그런지 몰라. 얼마나 그냥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놀래. 앞에서 이렇게 복며 쓰고 막 이렇게 하고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 나 왜 그런지 진짜 물어보고 싶어. 흙두건에다가 여기 또 마스크 이렇게 내려갖고, 그냥 정말, 막. 근데 남자분들은 그 시간이 뭐 하냐? 거의 뭐 이거 하거나, 이거 하거나, 놀고 있기 때문에 신체상 남자들이 먼저 가야 돼요. 자, 이때 남편이 가면서 문제는 누가 문제냐? 남아있는 처가 문제야. 이걸 누가 모셔야 되는데, 아들이 모셔, 안 모셔? 아들이 안 모셔, 아들의 배우자 때문에 못 모셔. 아들은 모시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 배우자가 싫어하죠. 그래서 미끼를 던져야 돼. 그래서 피상속인이 아들을 명의로 재산 주고 또 자기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갑이 배우자가 어머니를 모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네가 이거를 받아라 그 얘기야. 그래 모시고 공짜는 없어 세상에. 어이 참네. 근데 병을 왜 안 받았냐? 딸이야 딸. 딸인데 결혼해서 누구랑 사냐? 이서방과 살아요. 그래서 이 병이 피상속인 생존시에 불려가고 아버지가 불려서 갔어. 병아, 사랑하는 딸 병아, 내 아빠. 그랬죠. 자,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에서 재산을 유언을 해주고 싶은데 오빠가 사업하는 오빠가 좀 많이 어렵댄다. 그래서 내 일부 재산을 바로 오빠한테 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가면 네 엄마를 누가 모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네 올케 언니가 그냥 모시겠냐?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일단 좀 몫을 빼놓겠다. 그리고 병 너는 이서방이 잘 데리고 살고 있으니까 너는 상속을 포기하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 병이 뭐 했어? 생존시 상속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겠죠. 도장 찍고. 누가 발발 뛸까 여기서? 누가? 이서방은 제3자인데? 이서방은 상속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사위는 상속 받아 못 받아? 며느리는 상속 받아 못 받아? 이거 큰일 났네요.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상속 받으려고 그래? 결론 여러분 알고 가세요.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상속은 항상 핏줄이 받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고 상속 누가 받는다? 핏줄이 받는 게 바로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핏줄이 아닌 사람이 누구죠? 오늘 계속 이서방 나오네. 잘못하면 개서방이 되겠다. 예, 이서방과 며느리는 못 받아요. 며느리하고 사위는 상속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위나 며느리가 상속을 받고 싶으면 어떡하냐? 유언에 의해서만 받을 수가 있어. 법정 상속인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고 싶으면은 시부모님한테 유언서에 내 몫도 주세요 그래야 돼. 내 몫이 없으면은 이 며느리와 누구는 사위는 민법상 법정 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상속은 누가 받는다? 핏줄이 받는다 보시면 돼. 그냥 쉽게 생각해갖고. 자, 그래서 길길 뛰고 저한테 온 사람은 바로 이서방이 저한테 왔어요. 이 제처 병이 평소에도 병짓 하더니 상속받을 때도 뭐 하더래? 병이 돼, 이런 병. 그래서 제가 병 마누라를 얻어갖고 장인어른 상속을 하나도 못 받았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병은 상속받을 자격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사실 여기서 가장 길길 뛰고 저한테 온 사람은 바로 이서방이었어요, 이서방.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아니, 자기 처가 상속을 받는 상속을 포기했다고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져,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여러분, 아저씨랑 한번 해봐. 아저씨한테 가서, 여보, 나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상속 포기 가서 쓰고 왔다? 그러면 남편이 정실정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짐 쌀 것 같아요? 짐 쌉니다. 더 이상 데리고 있어야 효용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여태 데리고 있던 건 이걸 바라본 건데, 뭐 여러분 아저씨들 큰 거 바라는 것 같다, 너무.
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걱정하지 마세요. 생존 시 작성한 상소 포기는 민법상 무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소 포기는 상소 개시가 있으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작성한 상소 포기 각서만 무효가 되는 거고 피상속인의 생존 시 작성한 상소 포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결론 병은 민법상 상소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법정 상속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상속인은 누구냐? 갑을 병이 됩니다. 이때 하나 알아두실 것은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평생 같이 살아왔고 또 재산 형성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보다 50%를 더 받습니다. 민법상. 그러니까 어머니가 1.5, 그 다음에 오빠가 1, 그 다음에 병이 1. 그래서 총 얼마? 3.5를 더해서 여기에 배우자는 1.5를 받을 몫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갑은 얼마? 1. 그 다음에 병은 얼마? 1. 이렇게 법정 상속인이 몫이 결정되고 요거를 법에서 보장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법정 유류분입니다. 그래서 직계존비소 곁에는 이거 몫에 몇 프로 보장해 주냐? 5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몇 프로 받는다? 법정 상속분의 50%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갑과 을이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유언에서 다 이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은 이 갑과 을을 대상으로 해서 뭐 해야 되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게 됩니다. 이제는 형제 지배 간에 이제 피튀튀기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뭐가 얽혔기 때문에? 재산이 얽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재산이 얽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상속은에 결론냅시다. 여러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누가? 상속인 각자가 뭐에 대해서? 자기가 상소받은 물건에 대한 상속세는 물론이고 무슨 의무도 있다 그러면 취득세, 납세 의무도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말이에요. 자, 요게 나중에 또 나와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납세 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 표시합시다. 6번, 7번, 8번 요 세 개. 적어놔요. 만약에 취득세, 납세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답은 6번, 7번, 8번에서 찾으셔야 돼요. 쌤이 찍었으면 적어놔봐. 뭐. 그래놓고 나중에 실전이 한번 맞춰보는 것도 재미가 있다. 이 스키가 나온다고 그랬지. 한번 보자, 너. 적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쌤 찍었음. 몇 번? 6번, 7번, 8번. 요거 제일 중요하던. 저는 답이 여기서 나올 거다 봅니다. 이때 6번은 좀 여러분이 공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공법에서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냐? 주택법을 배우셔야 되고 두 번째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배워야 되고 여러분 아마 공법에서 안 배울 겁니다. 안 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8년 이번 2월 8일에 대하 시행되는 게 바로 뭐냐면 거기 빈집. 이게 발음이 안 되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거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밑줄 칩시다. 주택법상 밑줄, 주택조합 밑줄 하나, 주어 찾읍시다. 주택조합 하나.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우측에 재건축조합 밑줄 하나,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조합 하나, 그래서 3개가 나와. 조합이 몇 개 나와요, 여러분? 3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택법상 주택조합,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조합이야, 재건축. 재개발 아니야, 재건축조합.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 재건축조합. 요 3개, 이 조합이 밑줄, 해당 조합 원용. 요게 포인트야. 시뻘겋게 치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해당 조합 원용으로 적겠어. 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인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부속토지는 밑줄, 누가 다시? 조합원이. 그래서 여러분, 조합원용을 그 밑에 조합원이 화살표 그으세요. 조합원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누가 취득한 거로 봐라?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봐라. 다만 단서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여기 다만 밑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이걸 우리는 뭐라냐면 지방세법상 비조합원용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적으세요. 일반 분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분양용인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거기에 제외한다라고 해서 어디서 제외하겠다는 얘기야? 어디서 제외하겠다는 얘기야?
조합원이 취득하는 거를 보는 경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으세요. 제외한다. 그럼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이거는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제외한다는 말은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이 취득한 걸로 보라고. 그 제외한다는 어디서 제외한다고?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것에서 제외하니까 그러면 이거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라. 말이 어려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좀 봅시다. 자,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세 가지가 있죠. 자, 무슨 조합이 있죠? 주택조합 세 가지. 무슨 조합? 아니. 법이 뒤에 섞여 있구만, 이 집 지금.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잖아. 직장. 잘못했어요, 제가. 아유, 그럼 그냥 갑시다. 자, 주택법상 누가 여러분? 주택조합.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여러분? 재건축조합이에요. 법이 다 달라, 지금. 그 다음에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 재건축조합. 소규모 재건축조합. 자, 지금 여기 공통점 찾으세요, 여러분. 응? 주택이야? 조합. 이상하게 잘 안 맞네, 포인트가. 자, 이렇게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조합이나 또는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입니다. 조합주택용 부동산. 그래서 여기서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바로 거기 나왔죠. 공동주택가, 부대, 복리, 시설물, 뭐까지를 말한다? 토지까지를 말한다 나와있죠, 여러분? 거기 써져 있잖아요, 책에.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자, 여기에 잘 봐야 돼. 해당, 누구용으로 나오면 조합원용으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외우지 마시고 여기에 조건이 제시가 돼서 누구용으로? 조합원용으로. 그럼 지금 현재 요 조합주택용 부동산 취득 명의자는 누군데? 조합이지만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 지금 주어는 누구지만 조합이지만 그 중에서 뭐는 조합원용은 글자 그대로 누가 취득한 걸로 보고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조합원용이 아니게 뭐다고 여러분? 비조합원용이다 그 얘기야. 그럼 이 비조합원용은 뭐를 말하냐? 우리가 주택 재건축 주택을 완성했어.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이 완성된 주택을 어떻게 처분할 건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공법 안 나간다? 정비법 사업 진행 절차? 아직 안 나왔어요. 다른 과목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그 완성된 재건축은 크게 용도가 세 가지야. 첫째, 누구한테 돌려야 돼? 첫 번째, 조합원에게 돌려야 돼.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비조합원용.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일반 분양이다고. 일반 분양용.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왜 이제 부대 공리시설, 공동시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 특히 누구와 조합원용과 비조합원용을 구분했을 때 조합원용은 그냥 그대로 써져 있네.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고 했으니까 해당 조합원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끌고 가서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근데 이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것에서 비조합원용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제외한다라고 됐죠. 그럼 이 제외한다고 해서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이거는 그대로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나갑시다. 그리고 나중에 여름에 공법을 한 다음에 다시 그 공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 진행 절차에 따른 요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은 요게 좀 공법이 선행돼야 돼. 안 그러면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럴 능력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그냥 심플하게 정리해. 주택조합, 재건축조합,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자, 결론 이거 여러분. 뭐가 나오면 조합원용 이거 주어져 그냥.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쫓아가라고.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럼 뭐는 조합원용이 아니라 비조합원용은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는 것에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제외한다. 그러면 결국은 비조합원용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는 것에서 제외하니까 결론 요거는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라. 이렇게 좀 봐주십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예, 그래서 실은 좀 더 공법상 이 사업 진행 절차에 따른 요 관계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다른 과목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하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더라도 괜찮아. 나중에 공법을 좀 배운 다음에 다시 3월 달에 할 때 보충 정리하면 이제 좀 내용이 이해가 될 거고요. 결론 내면은 많은 생각하지 마. 그래서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용, 자, 무슨 용으로 나오면 여러분? 조합원용, 그냥 글자 따라가라고. 그건 누가 취득한 거라 봐라? 조합원. 그러면 조합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다 보니까 비조합원이 일반 분양용은 어떻게 할 거냐?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것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러면 글자 그대로 얘는 누가 취득한 거라 봐라? 조합이 취득한 거라 봐라. 오케이? 예. 이렇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7번. 아주 중요해요. 7번도. 자, 7번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밑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한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야. 이 7번의 규정이 전개되기 위한 가장 전제 조건은 거래 당사자가 누구다 여러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한 밑줄 쫙 주셔야 돼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한. 그리고 두 글자로 적습니다. 크게 왼수족. 저거 이따 책 검사해. 왜 왼수냐고요? 다 알 텐데 왜 그래? 결혼 안 한 사람은 모를 거야. 이해가 안 되지만 결혼하신 분은 다 알아요. 맞아. 왼수지. 이 세상에 철천지 원수 중에 가장 큰 왼수가 누구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우리 특수관계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배우자 몇 촌 관계야? 무촌이죠.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은 몇 촌 관계야? 1촌. 즉 우리 특수관계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집 식구들이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매매 당사자가 누구지간이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매매를 하면은 우리 세법은 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를 본다. 비정상적 거래 봐. 야, 무슨 부부지간에 사고 팔았냐? 무슨 부모와 자식 간에 사고 팔았냐? 니들 사고 판 게 아니라 뭐다? 징여다. 이렇게 보겠더니. 그래서 결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부동산 취득했다. 그럼 결론. 원칙. 적으세요. 원칙. 뭐예요?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증여. 동그라미. 그리고 적으셔야 돼요.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원칙. 밑에다가. 그러니까 세법은 원칙과 예외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 밑에 또 나온다. 다만 요거 무슨 규정이죠? 예외 규정이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바로 양가로 1번부터 밑에 동그라미 4번까지 묶으시고요. 한꺼번에 다 묶어야 돼. 예, 그래서 양가로 1번부터 맨 끝에 밑줄 4번까지 묶으셔놓고 저거 예외. 그래서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시 밑줄 뭐로 봐라?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거래 당사자가 누구지간이면 왼수지간이면 세법은 원칙 뭐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간이라 하지만 대가 관계를 지급했다는 걸 입증한다면 다시 예외적으로 뭐로 본다, 여러분?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 다음에 어느 하나가 다 하나같이 뭐냐면 공통점은 여러분 대가 지급입니다. 뭐 했다고요? 대가를 지급했다고.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4번까지가 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양가로 1번 뭐죠? 공매나 경매, 밑줄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했다. 여기서 주어는 공매, 경매. 우리 세법은 공매, 경매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매 그럼 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러분? 경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우리 세법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공매와 경매의 구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예, 항상 우리 세법 공부할 때 뭐가 나오면 공매, 그러면 별도의 말이 없는 한 경매까지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양가로 1번은 뭐를 말하면 이거 여러분. 자, 여러분 아저씨가 사업한다고 나갔어. 그럼 사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죠, 돈. 요즘은 맨땅에 해댕이 없어. 뭘 하려도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벌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돈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남들이 보면 저는 무슨 6.25 전쟁 때 참전한 용사인 줄 알 거야. 하면서. 정말 나오기가 싫었어. 병원에서는 의사가 들어놓고 다리 이렇게 매달려갖고 이렇게 아니 이거 있잖아 이렇게 침대가 있으면은 사람이 들어놓 있고 여기 다리를 이렇게 묶고 이렇게 매달게 돼 있잖아. 그래서 붓기가 내려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병원에 입원해갖고 입원 기에 좀 쉬면서 다리를 빨리 날려면은 이제 다리를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심장보다 올려야 된대. 그래야 되는데 그거 들어놓 있으면 저는 집에서 쫓겨나죠. 일당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나왔는데 어쨌거나 자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나갔어. 근데 돈이 없으니까 주택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뭘 받아? 대출을 받은가. 만약에 여러분 아저씨가 이런다면 여러분 그냥 이혼 타정 빨리 끊는 게 낫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보루가 뭔데? 주택인데 그 주택을 담보로 해갖고 여러분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돈을 못 벌어도 지분이 있으면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이 돼. 근데 집마저 없으면 이걸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자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잘 돼, 안 돼? 안 되죠. 망하니까 대출 원리금 못 갚아. 대출 원리금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그 담보 제거한 부동산을 뭐 하죠? 경매에 집어넣겠죠. 그래서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대출 상환에 충당하죠. 그래서 제 담보 제거한 부동산의 경매로 넘어갔어. 그거를 누가? 처자식이 나가서 경락을 받은 거야. 이런 처자식을 둬야 돼. 여러분이 처자식은 어떻습니까? 돈만 달래지 집에서. 자, 이렇게 남편이 사업 실패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을 누가 찾아왔다? 처자식이 찾아왔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공매, 경매는 법원 등 국가기관이 개입되는 거죠. 그걸 처자식이 받아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경락조서 등에 의하여 배우자나 직계주업이 받은 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되는 경우 그게 바로 공매, 경매. 2번 밑줄 파산선고. 그렇죠. 파산선고는 뭐냐? 여러분 법에서 민법에서 법률상 무능력자 제도 배우셨죠? 자, 법률상 무능력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행위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 있죠. 그것처럼 우리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경제적 무능력자가 바로 뭐냐? 파산선고처분이죠. 파산선고처분을 받아서 이 사람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법원이 선고해버리는 거죠. 경제적 무능력자, 여러분. 그러면 이 파산선고처분을 받으면 여러분은 금융기관에 뭐가 되냐? 적색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적색 거래처라고 그래요. 우리 실무에서는. 이 사람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됐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버리니까 그냥 단순 신불자가 아니야. 완전히 경제적 무능력자이고 개인 신용정보는 빨간 글자로 파산선고처분자 딱 나옵니다. 이 글자가. 그러면 모든 신용거래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저희 은행에 있을 때 이걸 바로 뭐라냐면 적색거래처라고 해서 적색거래처. 이 적색거래처와는 모든 신용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런 사람한테까지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 그 얘기야. 5면도 있네, 법이. 자, 셋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의 등기 등록에 필요한 부동산. 자, 여기가 중요해. 양가로 1번, 2번, 3번, 4번 동그라미 1, 2, 3, 4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3번이야. 시뻘게 동그라미 칩니다. 교환만. 부동산을 뭐 하면 서로?
교환했다.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부동산을 뭐하면 교환하면 그거는 유상으로 인정해 주겠대. 교환마냐? 그럼 이 교환을 칠 때는 말을 살짝 바꿔. 뭐로 바꾸냐? 매매 또는 뭐 대물 변제 등. 그래서 교환 외에 다른 말이 나오면 맞았다고 틀렸다고요. 틀렸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양가로 1, 2, 3, 4부터 동그라미 1, 2, 3, 4까지 건드릴 수 있는 가장 포인트는 바로 뭐냐? 바로 교환입니다. 결론. 부부지간이나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동산 서로 뭐 했다면 교환했다면 그는 유상으로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는 얘기야. 왜냐? 교환은 그 교환으로 인한 부동산의 갑구로 보면 서로 명의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서로 주고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고받았으니까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이죠. 그래서 교환은 유상으로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러나 매매나 대물 변제로 나오면은 유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 증여로 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양그릇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4번.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자, 이게 4번이 포인트인 이거야. 결론은 이거죠. 밑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해, 이 하나에 의해 뭐한데? 입증된대.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로 양가로 4번은 바로 이러한 양가로 1번, 2번, 3번 이외에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돈을 줬다는 얘기야, 대가를. 그러니까 이거는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 그래서 1번.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입증되는 거예요. 여기 밑줄 소득. 즉, 이 사람이 이 일 받기 전에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금을 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가끔가다 상담 오는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오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번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부동산 취득하는데 또는 상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데 자, 재산을 여러분 하나 알아두세요. 세금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의 분산이 제일 좋습니다. 한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을 집중하지 말고 그걸 명의로 어떻게 하라? 분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저씨 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 상태에서 주택을 하나 또 받고 싶다. 또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명의를 어떻게 하라? 분산하라라고 싶어요. 즉 누구 명의로? 처의 명의로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처의 명의로 부동산 취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 처가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걸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소득세 등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으로써 세금을 낸 적이 없어. 소득이 없다는 얘기야. 누구 명의로? 처의 명의로. 그러면 우리 세법은 처가 돈 주고 산 거로 본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걸로 버린다고. 근데 나는 지금은 직장을 안 다니지만 예전에 젊었을 때 미혼일 때 직장 등을 다녀갖고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소득세를 낸 적이 있어서 그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이 이 취득하는 재산가 이상이면 이때는 뭐로 인정해준다? 매매로 인정해줍니다. 근데 별도의 소득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부동산을 취득하면 야, 너 여태 돈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부동산 어디서 샀냐? 네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뭐 증여한 거로 보지 그럽니다. 증여한 거로 봅니다. 이런 거는 또 아들한테도 그래. 자식한테도. 자, 부모가 애가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돼갖고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요즘 여자 구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애 명의로 뭘 하나 사주는가? 주택 하나 사주죠. 그런 경우 많이 와요. 그래서 내 아들 명의로 이거 주택 하나 사주고 싶다. 그러면 아들 명의로 주택을 사면은 그 아들이 대학생 신분이었어. 대학원생 신분이었어. 그래서 여태 학생의 신분이었다. 그래서 경제적 활동을 한 적이 없어. 소득세법상 소득세를 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누구 명의로 사면? 아들 명의로 사면 우리 세법은 뭐로 봐? 증여받은 걸로 봅니다. 증여받은 걸로. 오케이? 예.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능력, 경제적 활동이 있었고 소득세법상 소득 등이 있었다면 인정해주겠다 그 얘기야. 둘째, 소유 재산을 갖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은행에 담보재개서 대출받은 걸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유상으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외우지 마시고요. 공통현상은 다 그거야. 3번, 이미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으로 재산을 취득했다. 인정해주겠다. 4번,
이유에 준하는 것으로 취득자의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어떻게 되는 경우? 입증되는 거. 그래서 거기 결론 동그라미 1, 2, 3, 4는 결국은 다 뭐예요, 여러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어떻게 되면 입증되면 그때는 뭐로 본다? 유상으로 봐주겠다. 자, 그럼 요걸 잠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 규정의 출발점은 누가 여러분? 출발점은 누구야?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이야. 적어 놓았어 분명히 왼수지간 왼수. 이게 출발점이야.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간의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뭐하면 취득을 하면 우리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간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 야, 무슨 부모지간에 또는 부부지간에 또는 무슨 부모와 자식간에 사고 팔았다는 얘기냐. 사고 팔은 게 아니라 니네 뭐다? 증여다. 그래서 뭐로 보겠다? 증여로 보겠다. 그입니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우리가 비록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간이지만 실제 거의란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라고 사실을 어떻게 하면 입증한다면 그래서 대가를 지급했다는 걸 입증한다면 대가를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이때는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간이라 하더라도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 여러분? 유상으로 보겠다. 그입니다.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정리합시다. 누구 지간이야 지금?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간의 부동산을 뭐하면 취득하면 뭐로 본다? 증여로 본다. 증여로 본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대가를 지급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다시 뭐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 시험은 여기까지 물어볼 거야.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러면 증여로 본다와 유상으로 본다, 이제 이게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죠? 아무거나 봐서 세금 때리면 되지. 특히 여기는 증여로 본다고 그러고, 여기는 또 유상으로 본다고 그러고, 결국 세금을 때리는가 안 때리는가, 둘 다? 때리는가? 그럼 아무거나 때리지, 뭐, 여기는 증여로 본다, 여기는 유상으로 본다. 에이씨, 집에 갈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자, 보세요. 증여로 본다는 것은 취득자한테 뭐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취득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뭐가 부과되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부과되는 거야. 누구 입장? 받는 사람, 취득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증여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면 유상으로 본다면 이때는 취득자는 뭐만 내면 되느냐? 취득세만 내면 돼요. 그리고 양도자한테 뭐가 부과되는 게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야. 근데 이렇게 증여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 효과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증여로 본다는 것은 결국은 배우자나 직계준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증여로 본다는 것은 그 취득자는 취득세는 뭐고 물론이고 모든 애대 여기는 증여로 보면 증여세 누가 받는 사람이. 근데 이걸 뭐로 보면 유상으로 보면 받는 사람은 뭐만 내면 되고 취득세만 내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도자가 뭘 내야 돼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 여러분 증여로 봤을 때의 취득세 증여세의 크기와 유상으로 봤을 때 이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면 어디가 세부담이 클까요? 예, 얘가 커요 여기가. 그러니까 결론 내리면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간의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하면 우리 세법은 뭐로 본다? 증여로 봐서 세금을 어떻게 하겠다? 더 때리겠다 그 얘기야. 더 때리겠다. 그러나 비록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이라도 대가를 지급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면? 입증한다면 그때는 뭐로 본다 여러분? 유상. 그럼 이때는 취득세는 뭐만 내면 돼? 취득세만 내면 되고 도자한테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서 끊어버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벅차.
왜냐면 이게 세법이란 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한번 쭉 훑어봐야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 어떤 특정 부분 하나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럼 고민하지 마. 그냥 딱 일정 수준에 끊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다음에 또 한번 다시 돌아오면 정리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공부 요령이야. 안 그러면 스트레스만 받아. 나는 무슨 소리냐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앞으로 이걸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마나 아니면 다시 원장님을 찾아갖고 환불 요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한 사람들 많아요 지금. 분명히 실장이나 원장님 말로는 한 2, 3개월 정도만 어떻게 좀 적당하게 앉아만 있으면 시험에 합격같이 얘기를 들어서 끊어놨는데 와서 보니까 6놈이 죄다 지 혼자 떠들다 나가지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집에 갈까? 그 생각밖에 안 들어. 자, 그래서 일단 시험은 취득세는 여기까지밖에 못 물어봐. 여기까지밖에. 네, 그래서 이게 또 왜냐면 상속세 증여세를 알아야 되는데 상속세 증여세를 모르기 때문에 좀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결론 낼게요. 배우자나 직계준비소관이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면 우리 세법은 원칙 매매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뭐로 보겠다? 증여로 받은 걸로 보겠다. 그럼 증여로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취득자는 취득세 말고 또 뭘 내야 된다? 증여세를 내야 된다. 근데 비록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준비소관이지만 실제 유상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이렇게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어떻게 된다면 입증이 된다면 비록 누구지간이지만 배우자나 직계준비소관이지만 그때는 뭐로 인정해 주겠다? 유상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럼 여기서 유상으로 본다는 것은 취득세는 뭐만 내면 된다? 취득세만 내면 된다. 그 대신 누가? 도자가 뭘 내야 된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8번. 지금 여러분 7번, 8번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도 또 나와 이 말이. 8번 부담부 증여입니다. 8번의 포인트를 동그라미 부담부가 포인트야.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잡으시라는 걸 저는 항상 강조하는데 이 법조문에서 가장 출발점 전제 조건이 뭐냐라고 항상 아셨는데 그걸 자꾸 놓쳐요 여러분은. 그래서 8번의 결론은 증여는 증여인데 단순 증여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일 때가 전제 조건이 되는가. 그럼 부담부 증여가 뭐냐 거기 써져 있네 여러분.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 요걸 밑줄 뭐라 그런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밑줄 결론. 요게 중요하네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밑줄 쳤어요? 그거는 결론. 세법은 부동산자 밑줄 뭐로 봐라?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유상. 지금 계속 유상 무상 구분하고 있네 여러분. 그런데 항상 세법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없어. 뭐부터 또 다만 이래서 돌아버려. 이 다만은 뭘 말하는가 다시? 예외. 이 배우자나 직계준비소로부터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인 경우는 밑줄. 여기서 단서의 포인트는 뭐냐?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다시 밑줄 누구?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소관 부담부 증여야. 또 나왔다 누구? 두 글자. 누구? 왼수지간의 부담부 증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요 8번 규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방금 봤던 7번 배우자나 직계준비소관 바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됐어요. 여기 올해 2018년도 신설된 규정이야. 자, 다시 한번 문맥 정리합시다. 106조 메인이 8번. 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자 뭐가 나오면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이때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동그라미 쳐야 돼. 뭐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다만 이 부담부 증여가 제3자 간의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누구지간의 부담부 증여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의 부담부 증여일 때에는 이때는 요 8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금 요거 봤던 7번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 취득 시 증여의제 규정 요 놈을 적용하라 그 얘기야. 이게 결론이야 일단 결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부담부 증여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야. 말이 어렵지 표현이 어렵지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하는 제안을 여러분이 수락할 건지 리젝트 할 건지 거부할 건지 판단하세요. 자, 제 세법을 들으신 분들한테 제가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집에서 쉬지 못하고 이렇게 토요일날 오전에 세법 들어 학원에 나오신 여러분한테 제 마음을 표현하는가. 내 마음이 이래. 그래서 토요일날 세법 들으신 여러분한테 고맙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한테 5억짜리 아파트 하나씩을 다 무상으로 증여하겠대. 별로들 안 좋아하는 표정이네. 어이 참네. 딴 학원 가면 난리나. 뭐 오빠 막 그래.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짜리? 5억짜리 아파트 하나씩 다 무상으로 증여해드리겠대요.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생각을 해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조건이. 그게 뭔데, 오빠? 그랬어. 그랬더니 아유, 등줄기에는 땀을 질질 흐르고. 자, 그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하는 5억짜리 아파트에 제가 취득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아직 갚지 못한 대출금 2억이 남아있대요. 그걸 여러분 보고 대신 갚으래, 인수하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짜리 빚을 또 안으면서 2억짜리 빚을 또 안으면서 5억짜리 아파트를 제가 증여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증여에 대해서 여러분은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받을 거야?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물어봐야 되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뭐 학원에 있었던 일인데 앞에 앉으신 분이 제가 그 말할까 이렇게 째려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새끼가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나한테 사기치려는 거 아니냐고 막 째려보더라고. 대답을 안 해. 아니 받으실 거야 안 받으실 거야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가만히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네. 했더니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물어보고요. 아저씨한테 물어보는 순간 그분은 죽음이야. 뭘 그걸 물어봐. 당연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아, 받아야죠. 왜 받아? 왜 빚을 2억을 또 안 와? 그래도 얼마 남어? 그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럼 거꾸로 얘기합시다. 거꾸로 합시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택에 대출금이 껴있는 걸 제가 증여받을게. 인수하면서. 주실래 안 주실래요? 아니 사람들이 그거 참 희한하네. 본인이 받는 것만. 자, 다시 한번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내용인데 이게 법률을 표현할 때 조금 어려서 그래. 제가 여기서 얼마짜리 아파트 드린다고요? 5억짜리. 근데 이 드리고자 하는 5억짜리 아파트에 아직 은행 대출은 얼마 남아있다고요? 2억. 이걸 여러분이 대신 갚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 받는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거야. 세법은 항상 여러분 합리적인 경쟁을 봅니다. 다 똑똑한 사람으로 봐. 수지 타산을 다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본다고.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맨날 하는 사람이 있어. 뭐 얘기만 하면 눈만 동그랗 떠. 이렇게 떠갖고. 자, 그러면 이때에 이렇게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뭐라 한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를 한다. 됐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여러분 제가 5억짜리 아파트 드렸죠? 그 대신 여러분 제 빚 얼마 또 안 왔죠? 네, 2억 원은 앞으로 여러분이 갚아야 할 빚이죠? 그럼 이거는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이지,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앞으로 2억을 은행에 갚아야 되는 빚이야. 그 얘기야. 그래서 결론,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뭐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유상. 동그라미 쳐놔야 돼. 그러면 나머지 부분, 그 밑에 적어요. 나머지 부분은 또는 채무인수액을 뭐한 부분? 제외한 부분. 채무인수액 위에다 적으라고. 을 제외한 부분. 그럼 아까 살했다면 얼마 되는가? 3억. 요거는 무상이야, 유상이야? 무상이죠, 순서. 요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받으신 거죠, 사실은.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 자, 부담부 증여. 그래서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조건부 증여를 뭐란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 이건
단순 증여가 아니라 뭐 여러분? 조건부 증여. 그러면 결론 낼게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항상 이거 똑같네요. 뭐와?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부담부 증여가 있으면 원칙. 여러분이 지금 인수한 채무액 얼마죠? 2억. 요 수증자의 채무 인수액은 전체가의 5억 원 중에서 여러분 은행 대출은 얼마 인수했어? 제 거 2억. 그럼 2억은 여러분이 갚아야 할 뭐야? 빚이죠. 빚이니까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 요거는 유상이란 얘기야. 유상. 그러면 왜 남의 빚을 또 안 안느냐? 바로 요거를 뭐한 부분? 제외한 부분. 그럼 5억짜리 중에서 5억짜리에서 얼마 제외한 거? 2억을 제외한 거. 얼마? 3억. 요게 순서 뭐가 되는 거 여러분? 무상이 되는 거죠. 무상. 요거를 이제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 또는 양도소득세에서 표현하기를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뭘 뺀 거? 채무 인수액을 뺀 가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증여 당시 재산가치가 얼마짜리랬죠, 여러분? 5억. 여기서 채무 인수액 얼마죠? 2억을 빼니까 나머지 얼마? 3억만 순서 무슨 양도가 되는가? 무상이란 얘기야. 그래서 결론 5억짜리 증여받으면서 여러분이 얼마 빚을 떠안으면 2억의 빚을 떠안으면 2억은 무상, 유상. 유상. 나머지 5억 원에서 2억을 뺀 거면 얼마? 3억은 뭐야? 무상.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결론 부담부 증여일 때에는 수증자의 뭐는 채무 인수액은 뭐로 보고? 유상. 이거를 뭐 한 부분? 제외한 부분은 뭐로 본다? 무상으로 본다. 그런데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다시 누구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부담부 증여이면 이때는 이렇게 유상과 무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뭐로 봐라? 증여로 봐라. 그러면 전에 뭘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증여세로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자 그래서 여기 또 나왔네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그래서 세법에서 거래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이면 정상적 거래를 본다. 비정상적으로 본다. 비정상적 거래를 본다. 제3자 간의 거래 보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항상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결론 부담부 증여일 때는 수증자의 뭐는 채무 인수액은 뭐로 보고? 유상. 요게 어려우면 여러분 방금 그 사례를 들어. 2억은 빚, 유상. 나머지 3억. 5억에서 얼마 뺀 거야? 2억을 뺀 거 얼마? 3억. 요거만 순수한 뭐야 여러분? 무상. 그런데 이게 누구 지간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요 규정을 적용해서 그냥 전에 뭐로 보겠다? 증여로 보겠다.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10분 쉬죠.